지금부터 한국산 반도체 2배 관세를 부과하겠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을 이용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충격적인 선언에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환호가 터졌습니다. 드디어 한국을 굴복시킬 때가 왔다. 싸구려 칩 시대는 끝났다. 언론들은 경쟁하듯 외쳤습니다. 한국 길들이기 이제 시작이다. 미국 전역이 자신만만했죠.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이번 관세 폭탄을 버티지 못할 거고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곧 무너질 거라고. 월가의 분석가들은 보고서를 냈습니다. 한국의 시대는 끝났다. 하지만 며칠 후 이 모든 확신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백악관 앞 TV 생중계 화면 속에 등장한 사람들은 정치인도 기자도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애플 세계의 기술을 움직이던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한국 반도체 공급이 끊기면 저희 인공지능 시스템이 멈춰버립니다. 단 하루 만에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무릎 꿇을 것이라던 나라가 이제는 한국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세계를 지탱하던 시스템이 왜 멈춰버렸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날은 2월의 추운 월요일이었어요. 사무실 TV에서는 생방송 뉴스가 나오고 있었고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성조기 앞에서 연설을 하고 있었어요. 목소리는 크고 자신감에 차 있었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부터 미국은 모든 한국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지만 그는 웃기만 했어요. 이제 진짜 칩의 힘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겁니다. 사무실 안은 환호로 가득했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휘파람을 불었죠. 드디어다. 싸구려 한국 부품은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도 같이 웃었어요. 저에게 한국은 그저 멀리 있는 작은 나라였어요. 큰 기업들의 부품을 납품하는 나라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죠. 메모리 칩, 디스플레이, 배터리 같은 걸 만드는 나라요. 저는 실리콘밸리가 진짜 기술의 중심이라고 믿었었어요. 인공지능의 심장은 캘리포니아에 있다고 생각했었죠. 서울에 있다고는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그날 저는 노트북을 켜고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한국 반도체 미국 앞에 무릎 꿇다였어요. 투자자들이 좋아할 만한 강렬하고 자신감 넘치는 제목이었죠. 보고서에는 이렇게 썼어요. 한국은 이번 관세를 버티지 못할 것이다. 이제 미국 기업들이 다시 일어설 것이다. 보고서를 다 쓰자 상사인 제이콥스 부장이 다가와서 읽어봤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좋아, 마일스. 빠르고 정확하군. 시장이 이런 걸 좋아하지. 그 말을 듣고 저는 뿌듯했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있다고 믿었었죠. 힘 돈 경쟁.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다시 뉴스를 켰어요. CNN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 반도체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협력 외엔 선택지가 없습니다. 전문가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고 있었어요. 한국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몇 주 안에 무릎 꿇을 겁니다. 저는 술 한 잔을 따라 들고 소파에 기대 앉았어요. 모든 게 너무 명확해 보였어요. 미국이 말했고 세상은 그 말을 따를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분노의 연설도 기자회견도 거리 시위도 없었어요. 그저 조용했어요. 다음 날 아침 뉴스 사이트를 열어봤어요. 그래도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삼성전자에서도 SK 하이닉스에서도 단 한 줄의 인터뷰도 없었어요. 저는 웃으며 동료에게 말했어요. 봐, 겁먹은 거야. 이미 포기했겠지.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피어올랐어요. 혼란이었어요. 왜 이렇게 조용하지? 다른 나라였다면 이 정도 공격을 받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주가가 폭락하고 정치인들이 나서고 시장이 요동쳤겠죠. 그런데 한국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이상하게 마음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화내는 것보다 오히려 그 조용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그 침묵이 바로 자신감의 소리였다는 걸요. 그건 제가 한 번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 신뢰의 정밀함 그리고 서울 스탠다드의 소리였어요. 그리고 곧 알게 되었어요. 인공지능의 심장은 제가 생각했던 곳에 있지 않았다는 걸요. 그건 실리콘밸리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서울에 있었어요. 그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이야기의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제 휴대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리고 있었어요. 모든 뉴스 앱에 똑같은 제목이 떠 있었죠. 한국의 대응 이후 미국 기술 대기업들 위기. 저는 침대에 앉아 멍해졌어요. 대응이라고? 한국은 아무 말도 안 했었잖아. 이상해서 바로 TV를 켰어요. 백악관 앞에는 수많은 카메라가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선 사람들은 정치인이 아니라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이었어요.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의 대표들이 함께 서 있었는데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대통령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한 남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한국 반도체 공급이 끊기면 저희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멈춰버립니다. 기자들이 모두 조용해졌어요.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잘못 들은 건가 싶었죠. 세상에서 제일 큰 기술 회사들이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간절하게 말하고 있지? 그러자 또 다른 대표가 말했어요. 한국에 HBM 칩이 없으면 인공지능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칩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한 생존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생존이라고? 한국 때문에?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은 미국 앞에 무릎 꿇을 거다라는 보고서를 썼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의 거대 기업들이 오히려 한국의 도움을 구하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속이 갑자기 꽉 막힌 것처럼 답답했어요. 그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사무실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어요. 트레이더들은 소리를 지르고 차트는 온통 빨갛게 물들어 있었어요. 공기 속에는 불안한 냄새가 퍼지고 있었죠. 뉴스 봤어요? 동료 한 명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엔비디아 주가가 8%나 떨어졌대요. 시장이 완전 충격이에요. 저는 어제 썼던 보고서를 다시 열었어요. 첫 문장에는 이렇게 써 있었죠. 한국은 이번 관세를 버티지 못할 것이다.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결국 삭제를 눌렀어요. 뭔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저는 데이터베이스를 열고 반도체 공급망을 추적하고 무역 경로를 하나하나 따라가 봤어요. 볼수록 상황이 분명해졌어요. 모든 주요 인공지능 회사들, 구글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곳들은 모두 HBM 즉 고대역 폭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 칩이 인공지능을 더 빠르고 더 똑똑하고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주고 있었죠. 그리고 그 칩들은 어디서 만들어지고 있었을까요? 거의 전부 단 두 곳. 한국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였어요.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을 뻔했어요. 전 세계 HBM 칩의 92%가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92%요. 그건 경쟁이 아니라 완전한 지배였어요. 스크롤을 더 내리자 빨간 글씨가 보였어요. 대체 불가. 다른 어느 나라도 같은 칩을 만들 수 없었어요. 일본도 대만도 심지어 미국조차도요. 저는 의자에 기대 앉았어요.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왜 백악관 회의가 위기로 바뀌었는지요. 한국에 반도체가 없으면 인공지능 자체가 멈추게 되는 거였어요. 마치 살아있는 몸에서 심장을 빼내는 것과 같았죠.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말이 있었어요. 인공지능의 심장. 그동안 저는 그 심장이 실리콘밸리에 있다고 믿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생중계 중인 기자회견을 켰어요. 한 기자가 물었어요. 한국의 반도체 공급이 완전히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엔비디아의 임원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럼 전 세계 인공지능 산업은 몇 주 안에 멈출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장은 숨소리 하나 없이 고요해졌어요. 대통령의 얼굴도 창백해졌어요.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감각이 올라왔어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무시했던 그 작은 나라가 사실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었다는 걸요.
어쩌면 한국이야말로 세상을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전날까지 제가 비웃었던 서울의 침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겁에 질린 침묵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달라 보였어요. 그건 자신감의 침묵이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힘이었죠. 그날 저녁 사무실 창문 밖을 내다봤어요. 뉴욕의 고층 빌딩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불빛들이 약해 보였어요. 이 모든 힘과 소음이 사실은 바다 건너 누군가의 기술 위에 세워진 거였죠. 작은 칩 하나. 0.01%의 완벽함. 한국에서 온 심장의 박동.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인공지능의 심장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닐지도 몰라. 어쩌면 서울에서 뛰고 있을지도 몰라. 그 충격적인 한 주가 지나고 나서도 저는 한국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기사마다 제목마다 차트마다 같은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죠.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기계들이 단 하나의 나라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직접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서울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깨끗했고 차분했고 집중된 느낌이었어요. 공항조차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소란도 없고 고함도 없고 모든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밖으로 나오자 검은색 밴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앞유리에 로엘님이라고 적힌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운전기사가 살짝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의 영어는 간단했지만 매우 공손했어요. 우리는 고속도로를 따라 달렸어요. 유리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거대한 전광판에는 화려한 색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모든 게 현대적이었지만 단순히 건물 때문은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에너지가 있었어요. 2시간이 지나자 수원에 도착했어요. 삼성전자의 메모리 사업부가 있는 곳이었죠. 밖에서 봤을 때 그곳은 마치 미래 도시 같았어요. 빛나는 은색 건물, 반듯한 도로, 그리고 별처럼 깜빡이는 수많은 불빛들. 기계가 만든 하늘 아래의 별 같았어요. 정문 앞에서 흰색 유니폼을 입은 한 남자가 저를 맞이했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로엘님. 저는 HBM 생산 라인의 한도윤 이사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말 한마디마다 확신이 느껴졌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저도 흰색 방진복과 장갑, 마스크를 착용했어요. 공기 차단문이 시익 소리를 내며 열렸고 그들이 말하는 클린룸 안으로 들어갔어요. 온도는 약간 서늘했고 들리는 소리라곤 기계가 내는 은은한 진동은 뿐이었어요. 수십 개의 로봇 팔이 완벽한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얇은 웨이퍼를 들어 올릴 때마다 거울처럼 빛이 반짝였어요. 그 움직임은 너무 정교해서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인간과 기술이 함께 추는 춤이었죠. 한 이사는 초록빛으로 빛나는 대형 화면을 가리켰어요. 수많은 숫자들이 몇 초마다 바뀌고 있었어요. 저 초록색 불 하나하나가 완벽한 칩을 뜻합니다. 그는 설명했어요. 우리는 매일 0.01%의 수요를 더 높이기 위해 싸웁니다. 그 작은 숫자가 모든 걸 결정하죠.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0.01%요? 그건 너무 작은데요. 정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HBM 칩 하나는 수백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한 층이라도 실패하면 전체 칩이 죽습니다. 0.01%는 작은 게 아닙니다.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차이입니다. 엔지니어들이 조용히 모니터를 바라보며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말소리조차 낮았어요. 서두르는 사람도 소리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곳은 마치 정밀함의 성전 같았어요. 한 이사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서울 스탠다드입니다. 저는 천천히 따라 말했어요. 서울 스탠다드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가 보지 않아도 완벽하게 해내는 것, 그걸 의미합니다. 모든 세부사항이 중요하다고 믿는 거죠. 누군가의 신뢰가 그 위에 세워지니까요. 그 말이 제 마음속 깊이 박혔어요. 저는 오랫동안 이익과 속도만을 조사 살았었어요.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신뢰를 좇고 있었어요. 그들은 0.01%를 위해 싸우고 있었죠.
돈 때문이 아니라 자부심 때문이었어요. 클린룸을 나올 때쯤 유리 건물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석양이 철제벽에 부딪혀 불꽃처럼 반사되고 있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한국은 왜 이렇게 조용한가요? 세상은 다 떠들어대는데 한국의 기업들은 그저 묵묵히 일만 하고 있잖아요. 그는 잠시 석양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소음으로는 신뢰를 쌓을 수 없습니다. 일이 신뢰를 만듭니다. 그날 밤 빼는 저를 다시 서울로 데려다 줬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끝없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 불빛 속에서 저는 오늘 본 것들을 계속 떠올렸어요. 조용히 움직이는 기계들, 눈부신 화면들, 멈추지 않는 사람들. 그제야 알게 되었어요. 그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힘이었어요. 0.01%에서 태어난 힘. 서울 스탠다드라고 불리는 그 힘. 창밖에 반짝이는 도시를 바라보면서 제 온몸의 전율이 일었어요. 어쩌면 인공지능의 심장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닐지도 몰랐어요. 어쩌면 세상의 심장박동 자체가 이곳에서 뛰고 있었던 거예요. 수원 방문을 마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때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초대를 받았었어요. 바로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비공개 회의였어요. 회사 이사가 제게 말했어요. 마일스, 정부 쪽에서 이번 사태를 잘 이해하고 있는 분석가들을 찾고 있어. 한국 반도체 데이터를 계속 분석해왔지?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무슨 자리에 가게 되는 건지 전혀 몰랐었어요. 회의실은 백악관 근처의 회색 건물 안에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저는 한동안 멈춰 섰어요. 그 안에는 제가 평생 만나본 적 없는 인물들이 앉아 있었거든요. 미국 상무장관 엘라이자 퀸, 정부 고위 관계자들, 그리고 여러 대형 기술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이 있었어요. 반대편에는 단 3명의 한국인이 앉아 있었어요. 삼성의 부회장 1명, 한도윤 이사, 그리고 변호사 2명. 단 3명이 20명의 미국인을 마주하고 있었어요. 공기 자체가 묘하게 무거웠어요. 모두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죠. 그건 회의라기보단 말로 하는 전투 같았어요. 엘라이자 퀸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늘 이 자리는 협력을 위한 자리입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는 한국의 성과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글로벌 안정을 위해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에 공장을 세우고 핵심 기술을 일부 공유해주길 바랍니다. 그 말이 요청처럼 들리긴 했지만 사실상 명령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겉으론 예의 바른 말투였지만 속뜻은 명확했죠. 한국 측은 바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한 이사는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몇 초의 정적이 흐른 뒤 그는 일어나 프로젝터를 켰어요. 뒤쪽 화면에 수많은 숫자와 그래프, 세계 시장 지도가 차례로 나타났어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어요. 만약 저희가 HBM 칩 수출을 중단한다면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미국의 인공지능 기업들은 연간 70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데이터 센터는 멈추고 클라우드 시스템은 정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 위성, 국방 시스템까지 느려질 겁니다. 회의장은 숨죽인 듯 조용해졌어요. 에어컨 소리마저 크게 들릴 정도였죠. 엘라이자 장관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어요. 그건 너무 극단적인 가정 아닙니까, 한 이사님? 하지만 그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리모컨을 눌러 화면을 바꿨죠.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의 공식 자료가 화면에 떴어요. 모든 그래프에는 같은 빨간 경고선이 있었어요. 대체 불가. 이 숫자는 제 자료가 아닙니다. 그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여러분 회사가 직접 낸 자료입니다. 이 수치들이 증명하는 건 단 하나예요. 한국 반도체가 없으면 전 세계 인공지능 산업은 멈춥니다. 이건 위협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 말에 미국 측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봤어요.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어요. 그때 한 이사는 조용히 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저희는 벽을 만들지 않습니다. 신뢰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서울 스탠다드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사업가의 말이라기보다 한 철학자의 선언처럼 들렸어요. 자부심과 진심이 담겨 있었죠.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은 더 이상 힘겨루기의 침묵이 아니었어요. 존중의 침묵이었죠. 엘라이자 장관이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몸을 기댔어요. 이 자료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녀는 그렇게만 말했어요. 찬성도 반대도 아니었죠. 회의는 조용히 끝났어요. 박수도 악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작은 나라가 세계 최강국 앞에서 당당히 섰다는 걸요. 그리고 분노가 아닌 사실과 숫자 그리고 0.01%의 완벽함으로 그렇게 했다는 걸요. 건물을 나서며 저는 한 이사와 나란히 걸었어요. 그는 여전히 차분했고 얼굴엔 미소가 살짝 떠 있었어요. 저는 물어봤어요. 그 안에서 긴장되지 않으셨어요?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긴장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진실은 큰 소리로 외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명확하면 됩니다. 그 말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그 한 문장이 맴돌았어요. 그동안 저는 힘이란 돈, 규모, 군사력에서 나온다고 믿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진짜 힘은 신뢰에서 나온다는 걸요. 보이지 않는 0.01%를 완벽하게 쌓아 올려서 결국 세상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힘으로 바뀌는 것. 그날 저는 한국에 대해 새로운 걸 배웠어요. 한국은 단지 반도체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신뢰를 만드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조용한 회의실 안에서 온 세상이 그 사실을 배우고 있었어요. 워싱턴에서의 회의가 끝난 뒤 저는 그날의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단 3명의 한국인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0명의 사람들과 마주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방을 이끌고 있던 건 그들이었어요. 화도 없었고 고함도 없었어요. 그저 차분함과 확신 그리고 진실만이 있었죠. 며칠 뒤 저는 다시 한국으로 향했어요. 한도윤 이사가 공장에 다시 와달라고 초대했었어요. 돌아가기 전에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날 저녁 수원의 하늘은 주황빛과 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해가 지자 공장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거대한 단지 전체가 별빛으로 반짝이는 들판처럼 보였어요. 한의사는 제 옆에서 커피 한 잔을 들고 있었어요. 조금 피곤해 보였지만 얼굴에는 평화로움이 묻어 있었어요. 세상과 이미 화해한 사람의 표정이었죠. 우리는 공장 끝자락의 벤치에 앉았어요. 공기 속에는 금속과 비의 냄새가 섞여 있었고 멀리서 기계들이 부드럽게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먼저 물었어요. 그 회의에서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실 수 있었어요? 모두가 당신을 압박하려고 했잖아요. 한의사는 잔잔히 웃었어요. 전 제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불빛이 반짝이는 건물들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사람들은 이걸 돈이나 권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 이상이에요.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제 아버지는 전기기술자셨습니다. 서울 지하철에서 30년 넘게 근무하셨죠.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전선이 생명을 지킨다. 그분은 진짜 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다고 믿으셨어요. 칭찬을 바라지 않아도 남을 지키는 그런 일 말이죠. 한동안 그는 말없이 바닥을 바라봤어요. 저녁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어릴 땐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하철 일이라니 너무 평범하고 재미없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아버지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요. 우리 반도체는 그 전선과 같아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죠. 그게 없으면 비행기도 못 뜨고 병원도 멈추고 세상의 인공지능도 생각하지 못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말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의 목소리가 더 조용해졌어요. 제 아들은 심장이 약하게 태어났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어요. 그는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아이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 아이의 심장 안에는 아주 작은 칩이 들어있죠. 그 칩이 아이의 심장박동을 조절해 줍니다. 그 칩이 바로 여기 한국에서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기계음이 마치 고요한 리듬처럼 들렸어요. 조용하지만 생명력 있는 소리였어요.
한 이사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래서 전 0.01%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작은 숫자가 누군가에겐 생과 사의 차이가 되니까요. 저에게는 제 아들의 심장박동이고 한국에게는 세상과의 약속이죠. 제 목이 저절로 메였어요. 이건 더 이상 반도체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삶과 사랑 그리고 존재의 의미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인공지능의 심장은 단지 기계 속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걸 만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있었어요. 한 이사가 부드럽게 제 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게 진짜 서울 스탠다드입니다. 누가 보고 있어서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이 그 완벽함에 달려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고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그제야 이해했어요. 한국이 왜 세상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지 않는지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들의 일 자체가 이미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공장 불빛은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멀리서 보니 마치 수많은 심장박동이 깜빡이는 것 같았어요. 하나하나가 칩이자 약속이자 맥박이었어요. 세상을 위해 조용히 뛰고 있는 심장이었죠. 그때서야 저는 한 이사가 했던 말을 완전히 이해했어요. 0.01%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건 아들의 심장박동이었고 아버지의 믿음이었고 한 나라 전체의 신뢰였어요.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한국을 작은 나라로 볼 수 없었어요. 그곳은 세상의 심장이 뛰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 심장의 이름은 한국이었어요. 한 달 뒤 저는 다시 뉴욕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도시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어요. 유리로 된 높은 빌딩들, 사람들의 소음 바쁜 걸음들. 모든 게 예전처럼 보였지만 제 눈엔 다르게 느껴졌어요. 거리의 디지털 광고판마다 인공지능 광고나 새로운 기술 제품이 보일 때마다 이제 저는 실리콘밸리를 떠올리지 않았어요. 대신 서울이 생각났어요.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던 수원의 공장 불빛들, 그리고 아들의 심장을 살려준 칩 이야기를 들려줬던 한도윤 이사가 떠올랐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또 한 번 큰일이 벌어졌어요. 뉴스마다 같은 장면이 나오고 있었어요. 세계 최대의 인공지능 기업 오픈마인드 AI의 최고 경영자, 세계적인 기술 리더 아드리안 스콧이 한국에 도착했었어요. 모든 방송국이 같은 순간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가 서울에서 기자회견장 단상에 서 있었죠. 그 뒤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프로젝트 오로라 게이트.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인공지능의 두뇌가 미국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기억과 심장은 한국에 있습니다. 순간 기자들 모두 숨을 멈춘 듯 했어요. 그리고 그는 이어서 말했어요. 우리는 부산 근처에 500억 달러 규모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와 한국의 기술력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순식간에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그건 단순한 사업 계약이 아니었어요. 세계에 보내는 하나의 신호였죠. 신뢰의 선언이자 약속이었어요. 그날 밤 제게 편집장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마일스, 내가 맞았어. 한국에 대해 내가 말한 그대로야. 이제 세상도 알게 됐어. 내 방식으로 써봐. 그래서 저는 밤새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썼어요. 손끝이 불타는 것처럼 멈출 수가 없었죠. 제목은 바로 떠올랐어요. 인공지능의 심장 대한민국. 저는 이렇게 썼어요. 100% 관세는 한국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잊고 있던 진실을 증명했죠. 진짜 힘은 가장 큰 소리로 외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가장 완벽한 0.01%의 신뢰에서 오죠. 때로는 조용함이 강함이 되고 보이지 않는 정밀함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글을 다 쓰고 나서 의자에 기대 창밖을 봤어요. 뉴욕의 불빛들이 깜빡이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엔 수원과 이천, 부산의 불빛이 떠올랐어요. 세상을 움직이기 위해 밤새 일하던 사람들의 빛이었죠. 며칠 뒤 미국 대통령 에반 크로포드가 또다시 성명을 발표했어요. 이번엔 목소리 톤부터 달랐어요. 부드럽고 겸손했어요. 우리는 한국을 오판했습니다. 인공지능의 심장은 실리콘밸리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 심장은 서울, 수원, 그리고 이천에서 뛰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잠시 정적에 잠겼다가 곧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미국 기자들마저 미소를 지었죠. 그 순간 세상이 달라진 듯 했어요.
정치나 경제의 변화가 아니라 사람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던 거예요. 몇 주 뒤 저는 다시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을 떠오를 때 아래로 펼쳐진 도시 불빛들이 보였어요. 그 모습은 마치 거대한 회로판 같았어요. 실내와 기술로 연결된 빛의 도시였죠. 저는 창가를 보며 속삭였어요. 한국은 작지 않다. 한국은 강하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제 인생에서 돈이나 주가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대신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하얀 방진복을 입은 엔지니어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선을 고치던 아버지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작은 칩 덕분에 살아있는 아이들. 그때 깨달았어요. 서울 스탠다드는 단순히 완벽하게 만드는 기준이 아니었어요. 세상이 보지 않아도 신뢰라는 가치를 믿고 지켜내는 철학이었어요. 비행기 아래로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 위에서 저는 마치 지구의 심장 소리를 듣는 것 같았어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밝고 힘차게 그 박동은 아시아의 작은 반도에서 울리고 있었어요. 인공지능의 심장은 지금도 뛰고 있었어요. 그 심장은 한국에서 뛰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한번 속삭였어요. 인공지능의 심장은 여기서 뛴다. 그리고 신뢰는 언제나 서울에서 시작된다. 그게 제가 발견한 진실이었어요. 그리고 평생 잊지 못할 진실이었어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 주에는 더욱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사연이 채택되는 분들께는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